저는 김샘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죠. 오늘이 바로 실버타운 입주일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짐을 싸고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도착하니까 마음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실버타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거대한 유리벽이었어요. 햇살이 스며들어온 공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 멋지네요. 직원분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입주 환영식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쪽으로 오세요. 입주 환영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명하지만 속은 가려진 곳이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유리벽이 깨끗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환영식장에는 저처럼 새로 입주한 분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장님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하신 어르신들. 저는 이곳 실버타운 이사장 김동익입니다. 김동익 이사장은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안정감 있고 믿음직스러웠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15층 꼭대기에 있는 방이었죠. 창문을 열자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곳에 온 게 벌써 반년 전 일이었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지만 오늘 이곳을 둘러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깔끔한 시설에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함께 생활할 이웃들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최영희예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네, 김샘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아직 첫날이라 잘 모르겠지만 시설이 정말 좋네요. 최영희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죠. 이곳이 내 두 번째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인생은 남편과 함께 자식들 키우며 살았던 시간들이었죠.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내일부터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낮에 유리벽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투명하지만 속은 가려진 곳.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욱 이상했어요. 그냥 단순한 유리벽일 뿐인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걸까요? 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좋은 생각만 하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식당으로 향했어요. 세미 씨, 안녕하세요. 최영희 어르신이 먼저 인사를 건네왔어요. 영희 씨, 안녕하세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도 물어봤죠. 참, 세미 씨. 관리비 내역서는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받았는데요. 매월 10일쯤 나와요. 처음이니까 궁금하실 텐데 받으시면 한번 보세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문 아래 편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죠. 관리비 내역서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최영의 어르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였죠. 봉투를 뜯어서 내역서를 꺼냈어요. A사 용지 한 장에 여러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 관리비, 식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여러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죠. 처음 보는 거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기본 관리비 항목에 적힌 숫자가 뭔가 어색했어요.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0이 지워지고 다시 적힌 것 같았죠. 자세히 보니까 확실했어요. 연필로 지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원래는 다른 숫자였는데 지우고 0을 다시 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의문이 들었어요. 실수로 잘못 적었다가 고친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다른 항목들도 살펴봤어요. 식비 항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 하나가 지워지고 다시 적힌 흔적이 있었죠. 이상하네. 혹시 다른 분들 것도 그런지 궁금했어요. 최영희 어르신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됐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최영희 어르신을 만났어요. 영희 씨 관리비 내역서 받았어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던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숫자가 지워지고 다시 적힌 것 같아요. 최영희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요? 저는 그런 건 못 봤는데요. 혹시 영희 씨 것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물론이죠. 오후에 최영희 어르신 방으로 갔어요. 어르신이 관리비 내역서를 꺼내 보여주셨죠. 어르신 것을 보니까 제 것과는 달랐어요. 깨끗하게 인쇄돼 있고 지워진 흔적도 없었죠. 정말 이상하네요. 최영희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미 씨 것만 그런 건가 봐요. 실수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제 것만 그런 흔적이 있을까요? 저녁 식사 후에 관리사무소에 가보기로 했어요.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관리사무소는 1층에 있었어요. 젊은 직원분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15층에 사는 김샘이라고 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관리비 내역서를 받았는데 숫자가 지워지고 다시 적힌 것 같아서요. 직원분이 제 내역서를 받아서 살펴봤어요. 아, 이거요? 컴퓨터 프린터 오류로 숫자가 흐리게 나와서 수정한 거예요. 그런가요? 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이 너무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방으로 돌아와서 내역서를 다시 한번 보았어요. 정말 프린터 오류일까요? 하지만 지워진 흔적은 연필로 지운 것 같았는데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제 것만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게 이상했죠.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입주 첫날 유리벽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 말이에요. 투명하지만 속은 가려진 곳. 혹시 그때의 직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이곳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어요. 아침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로비에서 소동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짐을 싸서 수레에 실어놓고 관리사무소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꽤 컸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분들도 모두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 어르신은 이삼용 씨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이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당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놀라시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내 돈을 돌려주면 조용히 하지. 이삼용 어르신이 더욱 흥분했어요. 주변 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최영희 어르신과 함께 상황을 지켜봤죠. 무슨 일이에요? 최영희 어르신이 옆에 서 있던 분께 물어봤어요. 이삼용 어르신이 갑자기 퇴소한다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못 받았다고 하네요. 보증금을? 저도 놀랐어요. 입주할 때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냈거든요. 그때 김동익 이사장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이삼용 씨 무슨 일이세요? 이사장님, 제 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벌써 열흘이 넘었잖아요. 아, 그건 말이죠. 김동익 이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라뇨?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이사장이 이삼용 어르신을 관리사무소 안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히면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게 됐죠. 주변 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10여 분 후에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어요. 이삼용 어르신이 나왔는데 표정이 더 어두웠어요. 계약 문제래요. 좀 더 기다려야 한대요. 어르신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언제까지요? 최영희 어르신이 물어봤어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대요. 법무팀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이삼용 어르신은 결국 짐을 다시 방으로 가져갔어요. 퇴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복도에서 이삼용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긴요. 내 돈인데 못 받겠다니.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계약 문제인지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죠. 그런데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보증금은 퇴소할 때 당연히 돌려받는 거잖아요. 혹시 변호사분께 상담받아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이삼용 어르신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최영희 어르신이 알려준 건데 이삼용 어르신과 비슷한 경우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두 분이 계셨대요. 보증금 문제로 퇴소를 못한 경우가. 정말요? 네, 그런데 결국 포기하고 그냥 계속 사시고 계시다고 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지난달 관리비 내역서에서 봤던 이상한 흔적들, 그리고 이번 보증금 문제까지. 뭔가 이상해. 점점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혹시 이곳에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더 지켜보니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삼용 어르신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보증금 문제를 문의할 때마다 직원들의 반응이 어색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지 않았죠. 정말 단순한 계약 문제일까? 의문은 더욱 커져갔어요. 입주 첫날 느꼈던 그 직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투명하지만 속은 가려진 곳. 이곳에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했죠. 보증금 문제가 생긴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이삼용 어르신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사장님이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면서 복잡하게 만드네요. 이삼용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제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죠. 보증금 관련 조항을 찾았어요. 퇴소 시 30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했어요. 그럼 왜 돌려주지 않는 거지?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주민 모임이 있었어요. 원래 모임이라고 해서 매월 한 번씩 있다고 했죠. 회의실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았어요. 김동익 이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시설 관리비, 인건비, 각종 경비들을 나열했죠. 그런데 숫자들이 뭔가 어색했어요. 지난달에 받은 관리비 내역서와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삼용 어르신 보증금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나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김동익 이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30일 이내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해석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사장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변 어르신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모두들 시선을 피했죠. 김세미 씨,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최영희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미 씨, 너무 민감한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당한 문제 제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괜히 관계만 나빠져요. 어르신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분명 이상한 일인데 왜 모두들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복도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렸어요. 세미 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면서. 무슨 말이에요?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김동익 이사장이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죠. 동정 어린 눈빛이거나 아예 피하는 눈빛이었어요. 최영희 어르신조차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세미 씨,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서요. 저는 건망증이 심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보다 기억력이 좋은 편이죠. 하지만 이사장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모두들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식사할 때도 혼자 앉게 됐고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정말 서러웠어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포기해야 하나? 잠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바꿨죠. 아니야. 내가 틀리지 않았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밝혀내야 했죠. 비록 혼자가 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삼용 어르신처럼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외톨이가 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어르신들은 여전히 저를 피했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야 했죠.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진실을 찾아야 해.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삼용 어르신과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 안부 인사를 나눴어요. 어르신도 여전히 보증금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죠. 아직도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래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어르신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쪽지를 주워서 읽어봤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입 다물면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할 것이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가 이런 쪽지를 놓고 간 걸까요? 복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모든 분들이 잠든 것 같았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쪽지를 다시 봤어요. 입 다물면 편안히 살 수 있다. 분명히 제가 보증금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할 것이다. 협박이었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 이런 협박까지 받아야 하다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문 쪽을 바라보게 됐죠. 혹시 또 누가 올까 봐서요. 다음 날 아침 쪽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글씨체를 보면서 누가 썼을지 추측해봤죠. 하지만 특별한 특징은 없어 보였어요. 일부러 글씨체를 바꿔서 쓴 것 같기도 했고요. 누가 이런 짓을? 김동익 이사장일까요? 아니면 관리사무소 직원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평소처럼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주변을 살펴봤죠. 혹시 어젯밤에 쪽지를 놓고 간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최영의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르신이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선을 돌려버렸죠. 모두들 저를 피하고 있어.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에 이삼용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방에서 쪽지 이야기를 했죠. 이런 쪽지를 받으셨어요? 뭐라고요?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쪽지를 읽어봤어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그러게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건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삼용 어르신이 말했어요.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미 씨도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할지 몰라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복도에서 김동익 이사장과 마주쳤는데 이사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세미 씨 요즘 어떠세요? 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건강하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던데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닌가 해서. 이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스트레스요? 네, 너무 복잡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경고였어요. 쪽지와 같은 의미였죠. 저는 괜찮아요. 그러시길 바라요. 이사장이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으스스했죠. 그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불안했거든요. 과연 누가 쪽지를 놓고 간 걸까? 이사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며칠 더 지나면서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멈춘 적도 있었고 복도 전등이 꺼져서 깜깜해진 적도 있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자주 생기니까 의심스러웠죠. 설마 일부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또 다른 쪽지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니야. 끝까지 해봐야 해.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협박 쪽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실을 찾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복도에서 실버타운 경비원과 마주쳤는데 경비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르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경비원은 김태우 씨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김태우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죠. 비상계단으로 따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상한 일들을 조사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저도 이상한 걸 봤습니다. 김태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엇을요? 이사장이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김태우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언제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지난주 늦은 밤이었어요. 순찰을 하다가 우연히 봤죠. 경비원은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사장이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었는데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얼마나 되던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아 보였어요. 두꺼운 봉투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김태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혼자서 늦은 밤에 그런 일을 하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정상적인 업무라면 낮에 직원들과 함께 했을 테니까요.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 번 봤어요. 월말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월말마다요? 네, 관리비 정산하는 시기랑 비슷해요. 점점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관리비를 빼돌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김태우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게다가 요즘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안타까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혹시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경비원이라서 관리사무소 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장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숫자가 맞지 않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받은 관리비 내역서에서 봤던 이상한 흔적들도 그런 조작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죠. 장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민대표라면 장부 열람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김태우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이사장이 쉽게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어르신 상황이 맞았어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장부 열람을 요구하면 더욱 의심받을 거였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김태우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사장이 어르신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협박 쪽지도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김태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협박 쪽지 이야기를 해줬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혹시 그 쪽지 아직 갖고 계세요? 네, 방에 보관해두고 있어요.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김태우 씨가 말했어요. 일단 조심하시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나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비상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방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김태우 씨의 증언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죠. 이 사장이 정말 돈을 빼돌리고 있구나.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리고 그 돈이 우리가 낸 관리비일 가능성이 높았죠. 며칠 후에 김태우 씨가 좋은 방법을 찾아오기를 기대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서 용기가 났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끝까지 해보자. 진실을 밝혀내자. 김태우 씨와 만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협박이 올까 봐서요. 그런데 그날 아침 김태우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장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김태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방법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기주민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요구하면 또 이상하게 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해 봤어요. 다른 분들한테요? 네, 몇 분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삼용 어르신이 적극적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삼용 어르신은 직접적인 피해자니까요. 그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최소한 서너 분은 같이 해주실 것 같아요. 희망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 이사장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뭐요? 김태우 씨가 주변을 살피고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에도 이사장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액수가 더 컸어요.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큰 가방에 가득 넣더라고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태우는 걸 봤거든요. 서류를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에요. 뒷마당에서 서류 뭉치를 태우더라고요. 증거 인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거였죠. 그럼 더 빨리 행동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월요일 회의가 중요해요. 김태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였죠. 주말 동안 이삼용 어르신과 몇 번 만나서 작전을 논의했어요. 제가 먼저 장부 공개를 요구할게요. 이삼용 어르신이 말했어요. 그럼 저는 관리비 내역서에 이상한 점을 지적하겠어요. 좋아요. 다른 분들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월요일이 왔어요. 정기주민 회의 시간이 되어 회의실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가 많았어요. 소문이 돈 것 같았죠. 김동익 이사장도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럼 이번 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삼용 어르신이 손을 들었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부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동익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장부요? 왜 갑자기? 주민 대표로서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이사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당황한 것 같았죠.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관리비 내역서에서 숫자가 지워지고 다시 적힌 흔적을 봤거든요.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프린터 오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하지만 연필로 지운 흔적 같았는데요. 김세미 씨 또 그런 말씀을. 이사장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 노인이 치매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부 공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보여줘도 되잖아요.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사장이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같았죠. 여러분 진정하세요. 장부는 복잡한 회계 자료라서. 복잡하면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삼용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김태호 씨가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제가 증언할 게 있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증언을? 이사장이 당황해했어요. 이사장님이 늦은 밤에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건 업무상. 어떤 업무로 밤늦게 혼자서 그런 일을 하시나요? 김태우 씨가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김동익 이사장이 완전히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노인이 다 꾸며낸 얘기다.
치매 걸린 늙은이 말을 믿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 사람의 증언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장부를 보여주세요. 그럼 모든 의혹이 풀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당하면 보여주세요. 결국 이사장은 장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장부를 보자마자 문제가 드러났죠. 숫자들이 맞지 않았어요. 수입과 지출이 완전히 다른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낸 관리비와 다르잖아요. 보증금 항목도 이상해요. 모든 게 탄로가 났어요. 김동익 이사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그날 회의는 경찰 신고로 마무리됐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동익 이사장은 구속됐고 관리사무소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뒤바뀐 거였죠. 수사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사장이 3년 동안 관리비와 보증금을 빼돌린 금액이 무려 5억 원이나 됐거든요. 정말 엄청난 액수였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분들의 사연도 밝혀졌죠. 이삼용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퇴소하려던 분들이 모두 같은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세미 씨 덕분이에요. 이삼용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죠. 정말 그랬어요. 김태호 씨의 용기 있는 증언, 이삼용 어르신의 끈질긴 문제 제기,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해 준 다른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진실을 밝혀낸 거였어요. 며칠 후 최영의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세미 씨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믿고 피했어요. 최영의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용기를 잃으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게 되고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번 일로 다시 깨달았어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관리 체제가 구축됐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매월 장부를 공개하고 주요 결정은 주민투표로 정하기로 했어요. 이삼용 어르신은 드디어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퇴소하지 않기로 하셨죠. 여기서 좋은 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 됐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투명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김태호 씨는 새로운 관리팀의 일원이 됐어요. 그분의 정의감과 용기를 인정받은 거였죠. 어르신 덕분에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태호 씨 덕분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복도를 걷다가 입주 첫날을 떠올렸어요.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묘한 감정 말이에요. 투명하지만 속은 가려진 곳. 그때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로 이곳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짜로 투명한 곳이 된 거죠. 로비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유리벽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깨끗하구나. 속도 겉도 모두 투명한 곳이 된 거예요. 며칠 후 실버타운에서 감사 행사가 열렸어요. 저와 이삼용 어르신 그리고 김태우 씨를 위한 자리였죠. 세미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야.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행사가 끝나고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죠. 침대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죠. 협박도 받고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무서운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내가 해낸 거야. 뿌듯했어요. 72살의 나이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요. 나이가 들면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문제에 맞서기를 포기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끝까지 지켜낸 게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았어.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비록 작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낸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협박 쪽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잘했어, 세미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다워. 정말 남편다운 말이었어요. 살아생전에도 제가 옳은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식당에 내려가니 여러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세미 씨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최영희 어르신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러게요. 이제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변했어요.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실버타운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이곳이 정말 내 두 번째 인생이구나. 입주 첫날 다짐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편안한 노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있는 인생이었죠. 72살의 나이에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던 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무엇이 와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고생했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지켜낸 게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았어.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꿈이었죠. 새로운 아침이 또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 두 번째 인생이니까요.